마켓 시그널 2부인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증시 점검 간략하게 해보고 이어서 국내 증시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는 또 하루 쉬어가는 만큼 더 바쁘게 체크해 보실 부분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에는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도 있지만 사실 5월 나름대로는 순항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마감 시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브리핑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그래도 8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0.3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16%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기술주 상대적으로는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0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파란색 선이 다우 지수가 되겠고요. 가장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주간 기준 계속해서 지금 올해 4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이 S&P 500 지수의 상승, 주간 상승 흐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늘색 선이 나스닥의 주간 상승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다만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3주 연속 상승세 보여주면서 일단 박스권 흐름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 지수 추이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모두 장 초반에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런데 곧바로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장 초반대로라면 더 큰 상승 흐름 이어졌을 텐데 좀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장 초반부터 급격하게 상승폭을 반납했던 이유는 지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래도 약하게 나오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록색 불이 그래도 꽤 많이 제 눈에는 띄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좀 쨍한 빨강, 강하게 하락이 나온 종목들도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초록색 분위기가 더 강했다, 상승장의 흐름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학개미 분들이 좋아하시는 M7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6%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 다른 기술주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일 때 홀로 좀 그래도 강세 흐름을 보였던 애플이죠. 이날은 0.82%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엔비디아는 전날 3% 급락세를 보였다가 1.27%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의 반등과 함께 다른 반도체주도 대체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이 2% 넘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2.9%,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은 0.75% 약세, 메타가 0.16% 강세를 보였고요. 아마존이 1% 넘게 내렸고 테슬라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넘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특징주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바백스의 움직임처럼 폭등세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하루 만에 거의 주가가 2배 가까이 뛴 거죠.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프랑스 제약회사인 사노피와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주가 이렇게 폭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커는 중국의 전기차 자동차 업체입니다. 지리 자동차 산하의 스타트업이 되겠는데요.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IPO 첫날이었는데 주가 34.57% 급등세로 거래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커가 중국에서는 이미 테슬라의 대항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저장성에서는 지난 4월 첫 3주 동안 테슬라보다 이미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지커는 지금 미국 출시에 앞서서 유럽
유럽과 남미 지역을 먼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 이미 판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두 지역에서 지커의 활약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 테슬라의 대항마다운 모습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꼽은 특징주 TSMC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4.53%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4월 매출이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60% 급증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AI 열풍으로 연 매출이 20에서 2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른 반도체 기업들로도 이런 TSMC의 호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제가 가져왔습니다. 먼저 치즈케이크 팩토리입니다. 미국에 방문을 하셨다면 한 번쯤 들려보는 레스토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티그룹이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위험이 없는 성장 전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목표 가격 38달러에서 47달러로 높였는데 금요일장 종가 기준이 37달러 65센트였으니까 약 25%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HSBC 같은 경우에는 이 3M을 매수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15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금요일장 종가가 98달러 93센트였기 때문에 16%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헬스케어 분야를 스핀오프 하더라도 이 퀄리티가 있는 퀄리티 주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키뱅크가 비중 확대로 또 다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 바닥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최근 실적 발표에서 구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죠. 올 여름 이 디즈니 플러스와의 패키지 상품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구독자 증가세가 실적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세 가지 종목까지 이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편 제가 앞서서 이 지표 때문에 지수가 좀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약화됐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문가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길래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들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펼쳤는데요. 모두 이런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헤드라인 CPI, 근원 CPI, 헤드라인 PCE, 근원 PCE 모두 지난번 설문조사 때보다 그 수치가 높아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그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2.9%에 머물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의견이 있었는데요. 올해 근원 PCE가 예전에는 2.1%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2.9%로 올라왔습니다. 연준의 목표치인 2%와도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2.9%라는 숫자인데요. 그렇다 보니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지표는 최근 들어서 나왔었지만 물가는 아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이렇게 집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14일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PPI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다음 날이죠. 15일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 후반에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4월 CPI가 소폭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있지만요. 혹시라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 시장의 쇼크,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15일에 소매 판매 그리고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16일에는 이어서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 두 가지 제조업 지수도 연달아 공개가 되는데요. 소매 판매로는 소비를 알 수 있고 이 제조업 지수로는 제조업 경기 동향을 알 수 있는 만큼 미국의 경기가 정말 견제한지 건재한지 또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미셸 보우맨 연준 이사 계속해서 연은 총재들의 연설까지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이런 지표들과 함께 연준 위원들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하고 있는지 또한 체크해보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달러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WTI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6% 하락하면서 배럴당 7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국제 금값은 1.48%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움직임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들을 만날 시간이죠. 글렌 스미스 GDS 웰스 매니지먼트 CEO가 국채 금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e think what's driving the market today are yields. When yields tend to go up, the market tends to go down, and vice versa. Yields have been dropping a little bit because there are signs that inflation is continuing to tamper. Next week, we have a CPI number come out, and this will be one of the last ones that the Fed will have to digest before they decide if they're going to cut rates or not. And we think this is going to be an important one. While CPI numbers are still around 3.5%, they're definitely trending to the 2% range. If we do get a signs of a rate cut, we think the market will rally from there. If not, we could be in a trading range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ere's not many catalyst reasons for the market to go up or down at this point. 네, 지난주 고용 둔화 신호 속에서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자 목요일 미국 증시는 강하게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코스피 쪽에서는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난주 저희 금요일장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가볍게 확인해보고 오늘 장전에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모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에서는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0.5% 오름세 보였습니다. 2,727선까지 올라왔고요. 다만 코스닥은 낙폭을 계속 키워갔는데요. 0.6% 정도 하락세 보이면서 864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좋았던 부분 크게 세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장품이 연일 지속적인 고국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수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비중국향 수출 성장이 견조하다라는 분석과 함께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주요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K뷰티 인기가 나날이 뜨거워지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현재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실리콘투는 국내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유통 기업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그리고 아이패밀리 SP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모두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17%의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확인해 볼 부분은 전력 반도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난과 함께 전력 반도체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었던 이 AI 반도체 뒤를 이을 두 번째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전력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32조 원 정도 됐었는데 오는 30년까지 48조 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옵니다. 이에 대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CG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 그리고 나노 CMS도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는 22%의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들 또한 긍정적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장전에 미리 확인해 볼 뉴스로 먼저 한 차례 확인한 바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자율주행을 대신해서 로봇 연구에 집중하겠다라는 발표를 전해왔습니다. 동시에 로봇 관련주들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장에서는 16%의 오름세 보였고요. 이렌시스와 삼익 THK까지 모두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쪽 먼저 가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에서 3월에 구리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칠레 구리 생산국인 칠레 국영 광산업체 코델코가 3월 구리 생산량이 전월 대비해서 10% 감소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렇게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구리의 선물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가격이 $10,000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구리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CNBC에서는 구리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구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4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산업이 지난주 장외에서 시간에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장중에는 2%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 대창이나 KBI 메탈, 비츠로테크도 장외에서 6% 정도의 반등 흐름 보였는데 오늘 장 출발하고의 변동성은 어떨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이슈가 되겠고요.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여파가 있을지 미리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미국이 중국 전기차의 관세를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이 검토안을 현재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5%였는데 이것을 100%까지 4배 인상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오는 14일에 구체적인 발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배터리 쪽도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앞서 철광 쪽에서 먼저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자 국내 철광주들이 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던 만큼 오늘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만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사업이 올해 $55억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이 외신의 보도도 주말 사이 함께 나왔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의 전기차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 미국 안에서의 판매가 금지되다시피 된다면 국내에서 대류 수혜를 받아올 수 있을지, 혹은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구체안 안에서 이 일부 부품에 대한 세제 방안이 다시 한번 부정적인 부분으로 적용이 됐을 때 국내 주식에게는 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 동시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들 종가 현황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5가지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LG 엔솔과 삼성 SDI는 지난 장에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LNF는 2%,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 함께 짚어봤는데요. 장중에는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계산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또 5월 새로운 한 주가 또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도 활기찬 또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뉴스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돌아가는 상황들 살펴보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기사 뉴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현대자동차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매출은 밀렸지만 폭스바겐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앞섰다. 이 기사 나와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제친 현대차인 제목인데요. 지금 표를 좀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주의 완성차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데
1위는 도요타 그룹입니다. 도요타가 1위를 차지했고 2위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6.98조 거의 7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내서 2위로 올라섰고요. 폭스바겐 그룹은 6.7조니까 폭스바겐 그룹을 제친 상태입니다. GM이 4위인데 조금 차이가 좀 있죠. 자, 현대차가 이렇게 영업이익 면에서 폭스바겐 그룹을 앞선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더 주목할 거는 영업이익률입니다. 현대차 이번에 영업이익률 10.4%, 10%를 넘어섰거든요. 벤츠라든가 BMW 같은 이런 개별 럭셔리 브랜드가 영업이익 10%를 넘는 거 사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부가치가 그만큼 높으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양한 대중카를 만들어내는 현대차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쉽지 않은, 우리는 일반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한 5% 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네시스 같은 이런 고급차들이 잘 많이 팔렸고요. 또 딜러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를 절감하는 정책도 효과를 봤고, 또 마지막으로 고환율 수혜주 뭐 그 덕을 톡톡히 봤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한테 놓여져 있는 리스크가 좀 만만치 않은 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100% 부과했다는 소식도 좀 전해졌고, 그 전에 중국산 커넥티드 카에 대해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자동차와 관련돼서 뭐 일부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시장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현대차 같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2017년도에 트럼프 정부일 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상당히 좀 당황도 하고 그런 게 시장을 위축시키고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을 줬던 때를 이미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사실상 뭐 거의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간에 미중 갈등이 격화될 거에 대한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대차가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도 역시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 이제 업계 소식 중에 이제 금융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올 1분기에 금융주들 상당히 좀 좋았죠. 이 정부의 밸류업 수혜주, 밸류업 기대감에 가장 수혜를 톡톡히 봤던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도 또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 정부에서 PF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변수가 될지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자라는 게 이제 이데일리 기사의 핵심 내용인데요. 일단은 크게 좀 두 가지 정도 내용이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좀 부족한 우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을 더 지원하겠다. 또 하나는 좋지 않은 작업장, 그러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PF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하는, 속가내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해지는데요. 정부가 이제 얼마의 자금을 지원할 거냐, 지원을 요청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조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 PF 사업장은 살려야 되니까 돈을 더 지원해 달라. 이게 정부의 금융당국의 얘기인데. 금융권에서 이제 이렇게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금융권에서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충당금을 쌓게 되면 그 충당금 쌓는 만큼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1분기에 5대 금융지주사가 1조 7천억 원, 홍콩 ELS에 대한 충당 부채를 쌓느라고 1조 7천억 원의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당연히 이익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PF 사업장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금융당국 요청하는 대로 그 정도 이상 또는 그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면 금융 지주사들, 금융사들은 아무래도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발생할 게 없고요. 또 하나는 올 들어서 이 금융사들이 20-30% 정도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좀 이제 저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조금 희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어떤 리스크들을 봤을 때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가볼까요? 엔터 얘기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 분쟁 때문에 엔터 업계 상당히 좀 어수선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엔터업계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는데 어수선한 상황만큼이나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영업 기준으로 봤을 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적자로 돌아섰고요. 하이브가 마이너스 72%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SM엔터도 25%, JYP도 한 20% 영업이익 각각 줄었습니다. 다들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엔터업계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사실은 엔터업계의 고질적인 상저하고 이 실적 구조, 그러니까 상반기 별로 안 좋고 하반기에 좋아지는 이 구조 때문이라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하이브 주가는 조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빴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엔터주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사실은 대형 악재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JYP도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이 상저하고 이런 구조를 우리 투자자들도 잘 읽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지금 저가 매수 상황이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의 근본적인 매출 구조라든가 어떤 수익성 이 부분에 변화가 있느냐 여부를 면밀하게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큰 변화만 없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저가 매수 전략. 이 상반기에 떨어진 볼 때 주가가 더 하락하고 이때 들어가서 하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가지고 있는 이런 전략 이번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반도체 얘기 좀 이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 새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 특히 이제 반도체 협력업체들 대표들, SK하이닉스 대표들 이렇게 좀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10조 원 플러스 알파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내놨습니다. 이 10조 원의 자금은 소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팹리스 업체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후공정 쪽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여러 가지 좀 지원이 좀 약했던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우리가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 뭐 R&D, 생산 설비 지원 이런 데 구축을 하겠다 얘기를 했고 이 자금 1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자금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과 그다음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역시 기대했던 게 정부의 직접 보조금 얘기인데 최 부총리 이번에도 보조금 얘기를 이제 꺼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여전히 유지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나 뭐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이쪽의 글로벌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미국이나 중국, 유럽, 뭐 일본 이런 강대국들일수록 자국의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강화하는데 직접적으로 정부 자금을 좀 집어넣고 있다, 투입하고 있다,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현재 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는 건전 재정과 다른 대화의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들과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건전 재정의 형평성 문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몇 년 앞을 바라보는 이런 식의 어떤 정책 결정의 기준보다는 20년, 30년, 50년 뒤를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정책적 통찰성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우리 국내 증시 실적에 웃고 울고 표정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웬만한 종목들은 좀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오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 점검 오늘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다라는 소식들 많이 전해 들었는데 국내 1분기 실적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국내 1분기 실적 분위기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코스피 200 기준으로 지금 138개 종목의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요.
절대적인 영업 이익 수준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72.5% 증가한 45조 5천억 원이었고요. 이를 추정치로 좀 대비로 본다면 추정치 대비로는 한 15% 정도 더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익 단위가 큰 반도체 업종이 이 실적 성장을 좀 견인하는 가운데 금융과 산업재에서도 좀 좋은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어닝 쇼크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업종은 필수 소비재와 건강 관리인데요. 근데 이제 이 또한 예상치 대비 한 5%에서 한 10%, 그러니까 10% 미만으로 지금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이 두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추정치 대비 지금 상향 조정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실적 발표 이후에 전체적인 올해 순이익 추정치도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인데 사실 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한 코스피 전체 순이익은 한 160조 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수적으로도 한 180조 원에 근접할 것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현재 코스피의 PER 밸류에이션 수준은 한 10.3배 수준인데 역사적으로도 낮은 수준이고 뭐 절대적으로 낮지만 특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머징 마켓 평균이 지금 현재 12.1배로 사실 조금 올라간 상태인데도 코스피는 아직 거기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래서 하반기 시장 상승에 좀 상승을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재료로 자주 언급될 가능성이 있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5% 정도 더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았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뭘지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뭐 환율 덕분이었다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뭐 실적이 좋았던 거는 뭐 진짜 환율 관련 것도 있고 결국 수출이 더 잘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도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옴으로 해서 이런 수출 관련주가 좋은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근데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전망치 상향 조정이 사실 이렇게 좋은 업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와 그 나머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으로도 이런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점을 좀 주목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시장에 맞춰서 조금 수정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수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전체 시장 대비 좀 더 상향 조정 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업종에도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2월 말 이후에 코스피 200 추정치 상향 조정률은 약 4% 정도 되는데요. 이 4%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조정률이 나오고 있는 것은 19.1%가 상향 조정된 헬스케어 그리고 14.4% 상향 조정된 반도체 그리고 7% 상승한 조선업이 있어서 이들 업종 내 실적 성장 종목으로 좀 접근 좀 수익률 확보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주가 흐름은 부진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이익률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연말까지 양시장에서 지금 이익률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에는 소프트웨어, 미디어, 2차 전지, 화장품, 호텔 레저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시장이 보면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보다는 게임이라든지 해운 업종 등이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잘 나가는 업종 내에서 2등 종목들이 상승하는 현상은 일단 시장이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전체 시장이 이러한 트렌드로 좀 바뀔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하반기까지 뭐 소프트웨어나 미디어, 화장품 쪽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당장의 1분기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올 한 해 실적이 좋을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보고 투자 포인트를 세워가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 업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또 하락 업종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함께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일단 올해 코스피가 사실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2.7%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위에서 좀 밀린 관계로 한 0.3% 하락해서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제일 오르지 못했던 저조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던 미국, 일본, 유럽을 제외해도 연초부터 부진했던 중국, 홍콩도 지금은 오히려 우리 시장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상대적 저평가 매력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개 업종 중에서 13개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이 23.1% 상승한 보험 업종이었고 2위가 은행주가 포함되어 있는 금융업종 그리고 3위는 조선 업종이 속해 있는 운수 장비 업종이었습니다. 반면 코스피 하락 업종에서 이제 1위로 하락했던 업종은 12.5% 하락한 철강 금속 업종이었고요. 2위는 11.1% 하락한 섬유의복 그리고 3위는 네이버 등이 포함된 서비스 업종이었습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보시면 34개 업종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15개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이 이제 화학 업종으로 23.8%가 상승했는데 이 업종군 안에는 엔케미라는 좀 큰 시가총액 큰 종목이 있어서 이 의존도가 높았고 또 화장품들 종목의 상승도 돋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위는 통신 장비 업종인데요. 항공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좀 견인했다고 볼 수 있고 3위는 제약 업종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하락 업종 1위는 섬유의류 업종인데요. 19.3% 하락, 그리고 2위가 일반 전기전자, 3위는 엔터주 포함된 오락문화 업종 순이었습니다. 시장별 특징은 일단 코스피가 이제 2.7% 상승에 불과하고 상승한 업종 비율이 65%로서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코스닥은 상승 업종 비율이 지금 44%로서 상승보다 하락이 더 많았고 또 특정 업종 상승이 좀 더 확실히 더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서 저PBR, 고배당 종목 상승이 좀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특별히 상승하는 업종보다는 지난해 좋았던 업종이 올해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금융지주 3인방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한 10% 중반 상승률을 기록했고 또 이제 13% 상승하고 있는 그 운수장비 업종도 지난해 역시도 이 업종은 32% 상승한 업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은 사실 화장품 업종이 상당히 강했고요.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 포함된 업종 상승률이 높게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가장 사실 좋을 것 같으로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HBM 관련 종목들이 올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지난해 크게 상승한 이후에 좀 숨고르기 양상을 현재까지는 좀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해서 우주항공 종목들이 꾸준하게 좀 올라오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확실히 코스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PBR 관련주라던가 대형 반도체주들에 힘입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코스닥 안에서도 일부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코스피보다는 조금 못했던 1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좋았던 업종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수출 호조가 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졌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락했던 업종들에게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했던 하락 업종들의 원인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사실 부진했던 것은 업황도 부진하지만 지난해 좀 퍼포먼스가 좋아서 상대적으로 올해 좀 더 낮아진 경우가 좀 있어 보이는데 코스피에서 그 철강 업종이 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상승을 견인했던 포스코 홀딩스가 그 견인을 했긴 했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업황 부진해서 좀 수익률이 좀 반전되는 것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펀더멘털적으로 본다면 사실 공사비하고 인건비가 지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건설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점이 좀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철강업은 중국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수요 둔화로 제품 가격 하락이 아직은 좀 진행되어 오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재고 증가도 아직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악재가 아직은 좀 우세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이제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수출을 좀 더 물량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좀 철강주들의 주가 수익률이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반기에 좀 업황이 반전될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먼저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열연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일본산인데 지금 엔화가 만약 강세로 전환될 경우에는 값싼 일본산 제품 공급이 좀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조선업이라에 사실 그 좀 연관성이 좀 있는 것은 후판에 대한 가격 협상이 이제 뭐 반기 정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만일 조선업의 증익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진다면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철강 금속 업체들의 어떤 협상력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공통적으로 지금 섬유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서 올해도 업종지수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소비 회복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 모멘텀은 크지 않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또 좋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올해 안 좋아 보이는 업종도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철강 쪽은 또 중국 안에서의 수요 회복과 함께 계속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업종들 지금이 위기일지 혹은 그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봐도 될지 이 부분도 투자 아이디어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투자 기회 있을까요? 네, 일단 소외 업종의 반등이 최근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약간 트렌드로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섬유 의류 업종과 항공 업종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락 문화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의류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수 부진으로 아직 국내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전망은 아직도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우리 OEM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본격적인 수요 회복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업체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소매 판매 업체들이 다시 재고를 쌓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내수보다는 우리 OEM 업체들의 향후 전망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은 현재 실적에 대한 바닥 가시성이 좀 확보된 종목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올해 1분기 역시도 실적이 증가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좀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종목으로 뭐 예를 들면 한세실업, 화승 엔터프라이즈, 휠라홈띵스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코스피 항공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실적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이 매우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사는 달러 베이스로 모든 비용들을 결제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될 경우에는 비용 증가가 되면서 상당히 불리한데요. 그런데 이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높은 운임이 지속되고 있고 또 여행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것을 상쇄시키면서 좋은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사 주가는 아직은 부진하다고 보시는데 그 이유는 연초에 추정했던 그런 실적 추정치가 아직은 크게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1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났지만 업황이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예를 들어서 엔저가 오히려 지속이 되면서 일본발 그런 수요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동남아선이 어떤 공급의 정상화 또 사실 항공사들의 공급이 팬데믹 대비로 30% 이상 훨씬 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운임 수준은 아직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연초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이 좀 더 수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일단 최대 성수기는 3분기를 앞두고 있고 또 미국이 만약 연준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된다면 달러의 어떤 강세도 약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정하시면서 일단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가 항공사 중에서도 사실
투자 포인트가 많이 상이한데 그중에서도 수급 개선이 좀 나타나는 종목 위주로 좀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오락문화 업종인데요. 사실 엔터 종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코스닥은 이제 하이브 빼고 나머지 엔터 3인방이 있는데 올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9.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지금 6.5% 하락을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보다는 좀 저조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최근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이 개선되고 있어서 조금 주가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히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수급 개선은 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낙폭 과대에 따른 빈집을 좀 확보하자는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장주인 하이브가 지금 사실 기관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업종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하는 교체 매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엔터주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3분기부터 그 하락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큰 원인은 앨범 판매에 대한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이미 주가가 그 이후 반토막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앨범 판매 관련한 추가적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1분기 그 비수기를 지나서 2분기부터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엔터 3사가 이제 평균적으로 밸류에이션 수준이 현재 PE 한 15배 정도 되는데요. 15배는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이 매우 큰 그런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가령 고민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하반기에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 부중했던 업종들 또한 이 실적과 관련해서 개선 나올 수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코스피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큰 일정으로는 이제 14일 미국 PPI 발표와 미국 15일 날 미국 소매 CPI와 실온 판매 발표가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 결과 따라서 채권 금리, 환율이 변동할 수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16일은 또 한국의 1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되는데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16일 오후 6시 이후에 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 전략은 일단 지수가 2,750박스건 상당히 좀 근접해 있는 관계로 이번 주 추격 매수보다는 추가 상승 시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까지 모두 점검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선물 시장이 열렸는데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에 시장이 계속해서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증시 하루 쉬어가지만 그래도 저희는 바쁘게 계속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